이런 곳이 아직도 서울에 있다니. 좁은 골목, 곰팡이 핀 벽, 빨래줄에 걸린 낡은 옷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떠올랐습니다. 복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쪽방촌 골목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한 명은 중년 여성이었고 한 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입고 있던 낡은 코트, 수척한 얼굴, 그런데 여전히 단아한 이목구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희였어요. 18년 만에 본 그녀였습니다. 우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무표정이었어요.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여학생의 손을 잡고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죠? 부잣집 딸이었던 우희가 왜 쪽방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죠? 아, 지우이 씨요. 5년 전에 들어왔어요. 딸이랑 둘이 살아요. 참 어려운 형편인데도 딸 공부는 기가 막히게 시키더라고요. 그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고3이에요. 딱하게도 아빠 없이 자랐대요. 18년 전에 우희가 떠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도대체 왜 우희가 이런 곳에 있고 저 아이는 누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우희야, 혹시 하윤이가 내 아이야? 네 새끼 아니니까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마트 프로그래밍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연매출 10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회사 규모를 밝히는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해결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돈을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저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지우희. 같은 과 동기였죠. 그녀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부잣집 딸이었어요. 저처럼 장학금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공부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런 그녀가 부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샘도 났어요. 그런데 우희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녀도 자기만의 고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대, 가문의 무게, 그런 것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난하고 바쁜 유학 생활이었지만 우희와 함께라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7년 1월이었죠. 우희가 저한테 말했어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그런데 그날 하필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형 IT 기업 면접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우희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이 면접 놓치면 안 돼.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야. 병원은 내일 가도 되잖아. 우희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가자. 그게 제가 우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희는 떠나버렸어요. 한국으로. 아무 말도 없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끝날 관계였나 보다. 부잣집 딸이 가난한 유학생이랑 결혼할 리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에 붙었고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고 경력을 쌓았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성공했죠. 제가 원하던 대로요. 우희는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1월이었어요. 회사 사옥을 새로 지으려고 서울에서 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한 물건을 추천했어요. 서울 외곽에 낡은 쪽방촌이 있는 땅인데 주인이 팔려고 내놓았다고요.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땅 주인인 복자 할머니와 약속을 잡고 쪽방촌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처음 본 쪽방촌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곳이 아직도 서울에 있다니. 좁은 골목, 곰팡이 핀 벽, 빨래줄에 걸린 낡은 옷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떠올랐습니다. 복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쪽방촌 골목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한 명은 중년 여성이었고 한 명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입고 있던 낡은 코트, 수척한 얼굴. 그런데 여전히 단아한 이목구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희였어요. 지우희. 18년 만에 본 그녀였습니다. 우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봤어요. 분명히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무표정이었어요.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여학생의 손을 잡고 재빨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죠? 부잣집 딸이었던 우희가 왜 쪽방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는 누구죠? 복자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자를 아냐고. 할머니는 아시더군요. 아, 지우이 씨요. 5년 전에 들어왔어요. 딸이랑 둘이 살아요. 참 어려운 형편인데도 딸 공부는 기가 막히게 시키더라고요. 딸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고3이에요. 딱하게도 아빠 없이 자랐대요. 18년 전에 우희가 떠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병원에 가자던 그날, 내일 가도 되잖아? 라고 말했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날 우희가 병원에 가자고 했던 이유를 18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면접이 중요하다고, 우리 인생이 달렸다고 했지만 진짜 제 인생은 그날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우희의 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우이라는 사람 조사해줘. 현재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전부 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버드 동창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은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준아, 혹시 우희 소식 들은 거 있어?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형, 우희 얘기는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둬.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우희를 봤어. 서울 쪽방촌에서.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도 이제 알게 됐구나. 사실 우희 아버지 회사가 그때 망했어. 우희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간 이유가 그거였어. 그리고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데? 제가 다그쳤어요?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희한테 딸이 있다는 거 알아? 근데 형, 그 아이 아빠는 형이 아니래. 우희가 그렇게 말했어. 다른 사람이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다른 사람, 정말 그럴까요? 18년 전 우희와 헤어진 직후에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우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를 아이 아빠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며칠 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지우희, 45세, 현재 서울 외곽 중계동의 작은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중, 쪽방촌에서 버스로 50분 거리, 월급 180만 원, 하루 5시간 강의, 딸 지아윤, 19세, 고등학교 3학년, 제가 한때 사랑했던 하버드를 나온 그 똑똑하고 당당했던 여자가 월급 180만 원으로 쪽방촌에서 딸을 키우고 있다니. 제가 명품 시계에 수백만 원을 쓰고 한 끼 식사에 몇십만 원을 쓰는 동안 우희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우희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희야, 나야, 얘기 좀 하자. 제발.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비서가 알아낸 학원 주소를 들고 차를 몰았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미래 수학학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희를 봤어요.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희. 18년 전 하버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수척했고 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우희가 저를 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가줄래요? 우희의 첫 마디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우희야,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우희가 가로막았습니다. 준호 씨. 여긴 제 직장이에요. 제발 나가주세요. 제가 왜 당신한테 얘기해야 되죠? 저 아이가, 하윤이가 혹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희가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네 새끼 아니니까 꿈도 꾸지 마.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학원 밖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스토킹범 되고 싶어요? 우희 씨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가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제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엄마에게 그렇게 불리게 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쪽방촌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우희와 하윤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사는 모습, 공공도서관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들을 따라 도서관 식당에 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우희와 하윤이 식권을 끊었습니다. 3,000원짜리 한 끼 식사. 우희가 배식하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밥 좀 많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오늘 점심에 혼자 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걸 남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3,000원짜리 밥에 많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가서 울었습니다. 공공도서관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어요. 제가 뭘 한 거죠? 제가 성공했다고, 돈을 벌었다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설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하윤이가 정말 제 딸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탐정은 일주일 만에 하윤의 DNA 샘플을 구해왔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었어요.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2주가 지옥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악몽만 꿨어요. 회사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부사장이 제 이름을 3번이나 불렀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자 확률 99.99%, 지하윤은 제 딸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제 딸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었어요. 제 핏줄이, 제 아이가 쪽방촌에서 가난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 틀어박혀서 소주만 마셨습니다. 제 인생이 뭐였을까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골목 귀퉁이에서 하윤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딸, 제 피를 나눈 딸. 저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거기 서서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 할머니였어요.
아,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우이와의 과거, 하윤이가 제 딸이라는 것, DNA 검사 결과까지.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제자리를 찾아야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사장님, 할머니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이는 저를 거부했고, 하윤은 제가 아버지인 줄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이상한 아저씨일 뿐이에요. 저는 변호사인 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민준아, 나 하윤이를 법적으로 내 딸이란 걸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형, 법적으로는 가능해. 하지만 형이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법정 싸움으로 아이를 빼앗아 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형은 영원히 하윤이한테 나쁜 사람이 될 거야. 우이 씨한테도 마찬가지고. 민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 18년 동안 우이 씨가 혼자 하윤이를 키웠어. 그것도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말이야. 친자임을 확인받는 것보다 우이 씨 마음을 얻는 게 먼저 아닐까. 그게 먼저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민준 말이 맞았어요. 저는 또 제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18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면접이 중요하다고. 내 인생이 달렸다고. 제 생각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우이가 타는 버스에 같이 탔습니다. 아침 7시 15분 버스. 우이가 학원에 가려면 꼭 타야 하는 버스였어요. 처음엔 우이가 저를 보고 다음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저도 다음 버스를 탔어요. 한 일주일 그렇게 하다 보니 우이도 포기한 듯 그냥 탔습니다. 저는 우이 옆자리가 아니라 몇 칸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버스에 탈 뿐이에요. 50분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우이가 내리면 저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원까지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어요. 저녁에는 학원이 끝날 때까지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우이가 나오면 똑같은 버스를 타고 쪽방촌까지 갔어요. 그리고 우이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어요. 2주쯤 지났을 때였나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우이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우산이 없었어요. 저는 제 우산을 들고 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 우산을 받지 않고 그냥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우이 머리 위에 우산을 받쳐줬어요. 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우산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쪽방촌까지 걸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당신 회사 일은요. CEO가 이렇게 매일 시간 낭비해도 되나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생겼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이는 한숨을 쉬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우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비서를 시켜서 고등학교 3학년이 필요한 참고서들을 알아봤습니다. 최신 수학 문제집, 영어 교재, 그리고 공부할 때 필요할 것 같은 아이패드까지 모두 사서 쪽방촌 우이네 집 앞에 놓아뒀습니다. 다음 날 제가 갔을 때 그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물건들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윤이한테 용돈을 좀 주고 싶은데 우이 씨가 받지 않으시거든요. 할머니가 대신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주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그렇게 꼼수 쓰면 언젠간 들통나요. 그래도 하윤이 생각해서 해주긴 할게요. 근데 돈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시간을 주셔야 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18년 전에도 지금도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공도서관에 갔어요.
우이와 하윤이 주말마다 그곳에서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우연을 가장했죠.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척하다가 하윤이를 발견했습니다. 하윤은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 딸,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본 제 딸이었습니다. 우이를 닮았더군요. 눈매가 특히 그랬어요. 하지만 코와 이마는 저를 닮았습니다. 신기했어요. 제 피가 흐르는 사람이 제 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니. 하윤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화장실에 간 것 같았어요. 저는 하윤이 책상을 봤습니다. 수학 문제집, 영어 단어장, 그리고 낡은 필통. 필통이 너무 오래돼서 지퍼가 다 해졌더군요. 도서관을 나올 때였습니다. 하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가방이 정말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깨끈이 하윤의 어깨에 깊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들어줄까?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하윤이 표정이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나는 제가 말을 하려는데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딸 가방 좀 들어줘요. 저렇게 무거운 걸 메고 다니면 어깨 빠지겠소. 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 사세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아저씨는 그냥 산책하다가 저는 제대로 된 문장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가족 있으세요? 하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가족은 지금 여기 같이 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윤아, 뒤에서 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이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윤과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우이가 급하게 다가와서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아, 가자. 집에 가야지. 그러고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체념. 마치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근데 저 아저씨 좋은 분 같은데. 하윤이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우이는 대답하지 않고 하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족, 제가 18년 동안 몰랐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제 가족이 저를 두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이제라도 아빠 노릇하게 해줘. 제발.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학원으로 오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100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도 이렇게 떨리지 않았어요.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우이가 책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카디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 그대로였어요. 앉으세요. 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용 의자에 앉았어요. 이상하게 작게 느껴졌습니다. 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그날, 당신 기억나요? 병원 가자고 했던 날. 기억해. 미안해. 우희야. 제가 말했지만 우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그날 저는 임신 6주였어요. 병원에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요. 근데 당신은 면접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인생이 달렸다고 했어요. 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웃긴 건요.
정말 우리 인생이 달린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말한 우리 애는 배 속에 있던 아이는 없었죠. 저도 없었어요. 당신 혼자만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가 부도 났다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당신한테 아이 얘기는 하지 말자고. 어차피 당신에게 아이는 면접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가난한 유학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희야, 나는 제가 말하려 했지만 우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신 변명 들을 필요 없어요. 18년 동안 저는 혼자서 하윤이를 키웠어요. 아버지 회사가 망하고 집도 날아가고 재산도 다 날아갔어요. 저는 하윤이 낳고 한 달 만에 일을 시작했어요.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뭐든지 했어요. 밤에는 온라인으로 수학을 가르쳤고요. 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쪽방촌으로 들어갔어요. 하윤이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요. 월세라도 아껴서 하윤이 교육비에 쓰려고요. 부끄러웠어요. 하버드 나온 제가 쪽방촌에 산다는 게. 근데 알게 됐어요. 집이 좁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이 좁아서 괴로워지는 거더라고요. 우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하윤이한테 말했어요. 집이 좁아도 마음이 넓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불행하지 않다고. 그렇게 키웠어요. 아버지 없이도 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내가 나타났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다시 본 순간 무너질 것 같았어요. 18년 동안 쌓아온 제 자존심이, 제 강인함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성공했고 저는 실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우희야. 제가 우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우희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연락 왔었어요. 당신이 하윤이가 당신 딸이냐고 물어봤다고. 저는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당신이 우리를 찾아오지 못하게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거절하기 전에 제가 먼저 거절하고 싶었어요. 자존심이었어요. 어리석은 자존심. 근데요, 준호 씨. 우희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매일 버스에 타고 비 오는 날 우산 들어주고 학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다 봤어요. 처음엔 짜증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우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윤이가 어제 저한테 물었어요. 요즘 자주 보이는 그 아저씨가 누구냐고. 왜 자꾸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냐고. 저는 하윤이한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윤이한테 거짓말한 적 없거든요. 뭐라고 했어? 제가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말 안 했어요. 아직은. 하지만 하윤이가 눈치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영리하거든요. 어젯밤에 하윤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보고 싶어. 그게 이상한 거야? 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성인이 된 후로 사람 앞에서 운 게.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화가 나요. 18년이란 시간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요. 근데 하윤이를 생각하면
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윤이는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어요. 제 감정 때문에 그 아이한테 아버지를 빼앗을 수는 없어요. 우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희가 말했습니다. 저와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18년 전에 끝났어요. 하지만 하윤이가 원한다면 천천히 아버지와 딸로 만나는 건 허락할게요. 천천히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알았어. 너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우이와 하윤, 그리고 저 셋이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하윤은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기한 눈으로요. 하윤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뭐든지 잘 먹어요. 하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맛있게 먹는 게 예의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뭐든지 잘 먹는다는 게 선택할 수 없어서 뭐든 먹어야 했다는 뜻이잖아요. 아저씨는 하윤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하윤이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우이를 쳐다봤어요. 우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신호였죠. 그냥 하윤이가 좋아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윤은 밝은 아이였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부 우이 덕분이었죠. 한편 회사에서는 임원들이 수근댔습니다. CEO가 요즘 이상하다고, 주말에 연락도 안 되고, 중요한 미팅도 미룬다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제게는 회사보다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전문 경영인 영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죠.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회사 사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복자 할머니한테 땅을 샀거든요. 쪽방촌 사람들에게는 이주 비용을 넉넉히 지급했어요. 우이에게도 이사를 권했습니다. 하윤이 학교 근처로요. 준호 씨,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는 우이가 망설였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하윤이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괜찮은 빌라가 있어. 반지하지만 깨끗하고 쪽방촌보다는 훨씬 나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 제발 이건 받아줘. 하윤이 위해서. 저는 애원했습니다. 우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우희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처음으로 하윤의 방에 들어갔어요. 쪽방촌의 그 좁은 방, 거기에 하윤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박스를 날랐고 하윤과 함께 웃었고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가족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올해 2월이었어요. 하윤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윤이보다 제가 더 긴장했을 거예요. 우희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과 나왔어. 하윤이 괜찮아? 오후 2시쯤이었나요? 우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하윤이가 서울대 붙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딸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쪽방촌에서 아버지도 없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해서 서울대에 붙었어요. 저는 당장 차를 몰고 우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하윤이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이도 울고 있었고요.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거실에서 껴안고 울었어요. 축하해, 하윤아. 정말 대단해. 제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입학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선물을 줄까? 어디서 식사를 할까? 임원회의 때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입학식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셔츠를 다렸어요. 평생 셔츠를 다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직접 다렸습니다. 꽃집에 들러 꽃다발도 샀고요. 하윤이 좋아하는 프리지어였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됐거든요. 입학식장에서 하윤을 봤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선물한 거였죠. 처음엔 우이가 거절했지만 입학식인데 딸 옷 하나 사주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받아준 겁니다. 하윤아, 축하해. 제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와, 프리지어다.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다 알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이도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예전과 다른 미소였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조금 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우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하윤이 좋아하는 한정식집이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하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딸이 이제는 뭐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식사 후 저는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윤아, 이거 입학 선물이야. 하윤이 상자를 열었어요. 최신형 노트북과 아이패드였습니다. 와, 이거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대학 공부할 때 필요할 거야. 마음껏 써.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진짜 너무 감사해요. 하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졌어요. 그런데 하윤이가 제 손등의 점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저씨 손등도 나랑 똑같은 점이 있어. 아저씨가 혹시...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이가 제 눈을 쳐다봤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하윤아, 우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지. 응, 엄마. 하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이분은 너희 아빠야. 너희 친아버지야. 하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윤아. 아저씨가 아빠야. 미안해. 19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제 아빠세요. 그래, 진짜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처음 도서관에서 봤을 때 그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응, 그때부터 알았어.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저 아빠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저만 없어서 슬펐어요. 엄마한테는 말 못했지만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안아보는 제 딸이었어요. 미안해, 하윤아. 아빠가 미안해. 이제부터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식당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우이와 하윤을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우이가 물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차는 관악구의 한 신축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따라와 봐.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에서 내려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깨끗한 방 2개. 하윤이 입을 벌렸어요. 와, 하윤아, 이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너의 방도 있고, 엄마 방도 있어. 넓은 책상도 있어서 공부하기 좋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 씨, 이건 너무. 우희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우희야, 제발. 이건 내가 하윤이 아빠로서 해야 할 일이야. 내 딸이 좁은 곳에서 불편하게 사는 거 더 이상 못 봐. 제발 받아줘. 저는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우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우희도 하윤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우희는 학원을 관악구로 옮겼어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었죠. 하윤은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매주 주말마다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였어요. 하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저를 닮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본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하윤아, 아빠가 도와줄게. 넌 뭐든 될 수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52년을 살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18년 동안 제가 모르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우희와 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18년의 시간을 메우기엔 아직 멀었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건 회사 매출도, 명품 시계도, 고급 차도 아니었어요. 제 딸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 우희가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고 행복이었습니다. 18년 전 그날 병원에 같이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면접을 포기하고 우희와 함께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우희도 하윤도 저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가 됩니다.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복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저는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공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이 바빠서, 면접이 중요해서, 회사가 급해서 그런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응원하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